오늘 저희가 교육을 맡아주실 이보상 교수님은요, 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한국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ESG 경영을 위한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안내해 주실 거고요. 이보상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 자체가 ESG 경영을 위한 탄소 중립이라고 사실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진행은 이런 식으로 천년 기업의 조건, 탄소 중립의 한국 내 제도, 그리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원래 우리 안산재단에서 요청하실 때는 이 세 번째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좀 집중을 해주십사 했는데요. 사실 이 배출량 산정은 계산하는 거라 직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5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대충 한번 풀어보시면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실 거다.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탄소 중립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ESG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하는 걸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ESG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있고, 혹시나 꽤 오래 갈 거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사회 책임, 뭐 지속가능 발전, 뭐 이런 뭐 IS 26000 해가지고 사회 책임이라는 말을 몇 년 전에 한참 하다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ESG도 그런 꼴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저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혹시나 좀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 우리 아까 제일 앞에 앉으신 지율이 혹시나 ESG가 잠깐 있다 갈 거다. 아니다. 오래 갈 거다. 조금 오래. 오래. 또 혹시나 다른 의견. 앞으로는 이게 이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속 갈 거다. 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항상 그 강의를 하다 이번에는 뭐를 드리지? 어머, 하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그 치아 치술이구나. 아니 그때 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치아 건강을 위해서 주면 좋아해요. 다이소 와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2,000원에 샀어요. 이제 뒤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네, 뭐든지 뭐 또 사시고요. 네. 자, 근데 해외에 지은 책이 이제 여러 책이 있죠. 뭐 노인과 바다, 무게 차릴 거라. 무게 차릴 거라는 스페인 내전을 다룬 거고,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는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을 다룬 겁니다. 역시 그 아주 유명한 책이라 소설로 만들어져서 항상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주인공이 남녀가 나오잖아요. 남녀가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제3자 누가 껴넣죠. 그 사람이 이제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이 사람 얼굴이 어때요? 술을 좀 잘 먹게 생겼죠.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소설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남자가 치료를 받다가 이제 전쟁 끝나니까 헤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밍웨이가 주로 이제 뭐 쿠바에서도 생활하고 뭐 유럽에도 생활했는데 하여튼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 만났어요. 옛날에 인상이 서로 좋은 추억이라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지내?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미 애슐리라는 여자는 2번 이혼을 하고 이혼 남자하고 약혼을 한 상태예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제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면 끝까지 결혼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놀러 다니죠. 그래서 스페인 투 같은 데도 돌아가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계속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또 남자 여러 명 친구 중에서 빌이라는 친구가 요 고주망태 이거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망가져서 How did you go bankrupt? 뱅크럽인데 은행 파산하겠어. 너 왜 그렇게 꽐라가 됐냐? 이런 얘기를 요새.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 하는 얘기가
gradually then suddenly, gradually then suddenly. 천천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완전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ESG 이슈는 gradually then suddenly하게 나타났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ESG라는 용어가 과연 오래 갈 거냐, 조금 이따 갈 거냐, 아니면 꽤 오래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ESG가 스쳐 지나가는 것인가? ESG 이 용어가 유사한 것이 지속가능,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고 2010년대에 나왔던 사회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앞으로는 가치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해서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폰트가 강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ESG가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어 온 거죠. 이 환경 문제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소셜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우월적주의를 낭비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거버넌스,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회장이 또는 사장이 자기 아는 친척이라고 해서 거기다 일단 놀아준다든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사회와 총회가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저 부패, 뭐 이 반부패, 뇌물받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거버넌스인데 그 문제는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ESG라는 것이 옷을 새롭게 팬시하게 입고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저 2등이네요. 아, 네. 뭐 2등이 1등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우세한 19개 19개 주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 있는 데는 아니 앞으로 트럼프 당선되면 ESG 웃기는 소리네. 간단히 말해서. 왜? 기업이 비즈니스에서 돈 벌어서 그런 사람 월급 주면 되지. 뭐 하라고 사회책임 비슷한 거 하라고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우리는 안 통하는데 공화당이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프렌들리한 시각 조금 더 강하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미 그 정도는 조금 지난 것 같은 생각이 특히 더 들어서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ESG 합니다. 한국의 장수기업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고 오래된 기업 100년도 더 됐습니다. 자, 부산 먼저 말씀하셔서 약속대로. 이거 못했네. 아이고, 이제 하게 될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비싼 걸 못 들어가지고. 예, 뭐 아니요, 사양하겠어요. 한국의 장수 기업이 일단은 100년, 120년 넘은 데가 지금 알기로는 한 4군데, 5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또 지금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바카스를 만드는 데가 동아제약이잖아요. 동아제약이 1년에 바카스만 가지고 판매되는 게 작년 걸 보니까 3,400억 정도 매출 올렸더라고요. 근데 바카스랑 비슷한 것이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 같이 하나 드세요. 이게 똑같이 바카스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강장제라고 해가지고 바카스는 식품이 아닙니다. 바카스는 식품이라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식품 외입니다. 식품이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약국에서만 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장수기업 중에서 두산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거기 만든 게 뭐죠? 동화약품. 동화약품이 189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127년째입니다. 올해가. 어쨌든 회사가 1897년이면 1894년이 동학혁명 나오고 그랬으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 두산 동화약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신한은행 옛날에 조은행 그리고 한일은행 요새 우리은행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한두 군데가 해서 한 얘기가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수 기업을 얘기할 때
2008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오래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왜 그런 회사들이 오래가는지.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만큼 크지는 못했죠. 제가 신입지원 돼가지고 일본 가면은 뭐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하고 10분의 1도 아니고 12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꽤 우리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5,500개 중에서 일본이 한 3,000개 정도 되고 막 300년 이상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왜 가족 자본주의, 패밀리 캐피탈리즘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데 이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건 뭐 금수저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요 동아약품을 비롯해서 오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너무 덩치가 안 크고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 직원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어떤 리스크가 적은 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오래가는 회사를 얘기할 때 좋은 회사라는 말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가 뭐냐 하면은 나쁜 회사가 반대로 있잖아요. 월급 적고 근무 시간도 문제고 근데 굿 컴퍼니, 배드 컴퍼니 할 때 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여기 책을 썼습니다. From good to great. 이제는 좋은 회사라는 개념에서 위대한 회사로 가야 된다. 월급 엄청나게 많이 줘. 진짜 많이 주고 뭐 지금도 보너스 한 번 받아도 한 4,000씩 연말에 성과받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5,000씩, 6,000씩. 근데 그게 과연 돈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좋은가?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뭐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보통 5.8에서 6.1년이래요. 그러면 6년을 평균 잡았을 때 30살에 들어가서 60살에 나온다면 30년 동안에 6년을 나누게 하면은 보통 5번은 갈아타기를 해야 되죠. 그만큼 오래 회사와 같이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GM 2009년도에 이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때까지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한참 돈을 벌을 때 이건 아실 겁니다. 비아그라를 사가지고 직원들에 나눠준 돈이 1년에 170억 원씩.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느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디 보면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GM 직원들 밤일까지 걱정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개발 R&D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성장해서 발전해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면에서 팍팍 주고 복지라든지 월급 많이 주는 게 진짜 좋은 회사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위대한 회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새로 정립하자는 거죠. 지금 GM은 그래도 좀 많이 해보겠어요. 미국에서 소형 SUV에서 그 약 40% 시장 점유율을 이러는데 군산인가요? GM의 군산이 있나요? 군산 여기에서 만들어낸 차가 거의 많이 만들어내서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사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굿이라는 거 양적인 개념에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떤 심화된 그야말로 마음적으로 우러나는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레이트한 회사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ESG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레이트한 회사. 위대함의 규칙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거는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한 것은 이게 별 표시를 안 한 것은 선물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뒤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ESG 경영을 지금까지 이제 7번째 한다고 하시는데 ESG 경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데피니션이 없어요. 지금까지. 구글을 두드려봐도 구글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거 있고 뭐 인터내셔널한 어떤 글로벌 표준에도 ESG 매니지먼트는 무엇이다 하고 말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제가 이걸 뭔가 다른 학생들이 물어볼 때 ESG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게 뭐 E와 S와 G를 생각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을 하는 그 용어 정의를 빗대 가지고 ESG 요소를 관리하고 지킬 걸 지키고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겁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혹시나 오늘 여기서 듣고 가시더라도 ESG 경영이 뭐냐 할 때는 ESG 요소를 관리한다. ESG 요소가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600개, 700개라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GRI도 있고 TCFD도 있고 뭐 CSD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죠. 한국의 KESG 가이드라인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레퍼런스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을 할 거냐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3대 ESG 공식 기준 딱 세 가지죠. 아마 그 동국대 박청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IFRS S1, S2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 그 첫 번째. 미국의 기후 공식. 미국은 이 SG 중에서 S와 G는 공시하는 게 없어요. 저기 2만 공시합니다. 2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그 유럽에서 나오는 ESRS. 그러니까 저기 좀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3대 공식 기준 세 가지. IFRS, S1, S2, 앞으로 S3, 4 쭉 나오겠죠. 미국의 금융위원회 SEC에서 만든 건 기후 공식 기준. 그다음에 유럽에서 만든 게 ESRS 표준.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뭔가 업무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뉴얼을 만들어. ESG 경영 매뉴얼, 환경 경영 매뉴얼, 분들 경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기준을 할 거예요. 그거는 유럽의 ESRS 기준이 가장 그래도 제일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ESG 요소라는 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혹시나 현대자동차 1차 서플라이어에 계신 회사 계세요? 그러면 1차 서플라이만 저기 그 현대차는 CDP 프로그램 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지금 회사들 불러가지고 2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거기에는 CDP 프로그램이 이제 카본 디스크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카본 탄소에 대한 것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의 서플라이어 공급업체들한테 부품을 받든지 할 때 그 부품 업체들이 얼마나 환경적인 그 배출을 하는지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할 때는 EPD 프로그램 가지고 하거든요. 맞죠? CDP 카본 디스크로스 프로젝트.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써요. 그러면 이 내용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죠. 사회 뭐 여러 가지 내용. 그러니까 무진장 다양한데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ESG 요소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그 표준이 이렇게 많죠. 많은데 우리는 역시 KESG 가이드라인도 안 볼 수도 없고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도 현재 한국에서도 하고 있죠. 큰 기업들 위주로 IFRS, TCFD, GRI 이런 CSD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관리할 때 우리는 회사의 매뉴얼을 만드는데 매뉴얼은 유럽의 ESRS 표준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준수 의무 사항을 충족한다. 준수 의무 사항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죠. 우선은 법 지킬 거. 탄소 배출에 대해서 현재 유럽에서 시밤이라고 탄소 측정제 불리잖아요. 앞으로 한다는 거고요. 비법적 규제 요구사항. 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ISO 인증 받을 거. 지금 한국에서 그 제일 많이 식품쟁에 수출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 수출도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김 수출이.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할 때는 식품에 대해서 ISO 20000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 햇삽이라는 게 있잖아요. 햇삽 인정 안 해주죠. 그러면 이런 것은 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고객이 요구사항. 지금 우리 그 지은희 사장님 계신 회사가 현대자동차 납품할 때 현대자동차가 뭔가 요구하는 고객 이걸 못 맞춰주면 거래가 끊기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 자체 요구사항 1, 2, 3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기준을 할 거야. 이것도 맞춰야 되고
협회니 단체, 국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리스크와 기회를 다룬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아시아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국에서 공장을 오퍼레이션 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세 가지가 ESG 경영의 어떤 데피니션이다. 이것을 저 혼자 생각해내면서 그 빗댄 것은 ISO 14001 환경경영 이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 원용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ESG 경영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도입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하시려고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ESG 경영의 추진 프로세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말이 있겠지만 첫 번째 중대한 문제가 뭔지 평가하고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기준,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갭이 뭐가 있는지 전략적 로드맵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전에 도입하기 전에 진지하게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 왜? ESG가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남들이 하니까 한다. 떠드니까 한다. 지금까지 해오는 거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돈벌이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조금 보여져요. 아니 뭐 인권을 갖다 좀 무시하면서 또 환경을 훼손하면서 그런 상품 수출을 하는 나라의 기업들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뭔가 ESG를 잘 해가지고 하는 상품의 코스트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ESG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10 ESG 퀘스천 컴퍼니 반드시 답을 나름대로 해볼 필요가 있는 10가지 그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가지인데 오늘 1, 2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진정 ESG를 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는가. 왜? 한번 의심을 품고 해보야 이게 그래도 하면서 야 그래도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처음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ESG가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건 아닌지. ESG에 대한 지나치는 우려가 강조가 기업의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ESG 목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성장, 시장 점유율, 수익에 대해서 약간 초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자. 단홍이라는 회사에서 이 회장이 왜 물러나느냐? 주주들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여기서 ESG를 할 거냐? 아니면 주주들에서 돈벌이를 하는 게 또 더 강조할 거냐? 여기 면에서 이제 균형을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ESG를 하게 되면 트레이드업 좋은 점, 또 나쁜 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그야말로 이제 처음부터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유사한 얘기입니다만은 ESG 어젠다를 추진한다는 것, 회사 수익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이것도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ESG 하는 그쪽 뭐 주장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ESG 하게 되면 수익도 높고 뭐 투자도 잘 받고 뭐 이게 근데 실제로 수익이 높고 투자를 잘 받은 것이 ESG 때문에 그런 건지 기술 개발을 잘 해서 이 회사가 뭔가 좋은 이미지라든지 마케팅 효과로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 건지 그걸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ESG 하면은 수익이 오르고 돈벌이가 되고 투자를 받는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요. 환경 경영, 뭐 우리가 ESG에서 E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심사원들이 가가지고 뭘 조사했냐면 이런데 거미줄 쳐 있네, 뭐 청소가 안 되는데 이걸 했어요. 그리고 뭐 산에 뭐 도룡뇽이 뭐 두꺼비가 사는데 그것이 뭐 피해가 간다. 근데 그것은 환경 경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ESG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넓어졌지만 환경 경영에서 말하는 건 자원, 지구온난화, 오존 집합의 산소가 부양해서 요거 6가지하고 7가지 생태계 인간 동산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그 뭐 산에 터널 뚫는 거 반대한다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환경 경영은 그런 것을 다루는 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원을 적게 써라. 자원을 최대한 적게 쓰고 재활용을 계속하라. 재사용하고 재활용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매립지로 가는 것을 최대로 줄여라. 이게 첫 번째고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같은 거 줄이고 오존층 파괴 산성화 이거 내용 다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독성이 없게끔 생태계 독성을 갖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자원 소모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뭐 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그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지금도 뭐 일정 국가, 일정한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이 자원 문제가 먹는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엄청난 자원,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니켈, 알루미늄, 크롬,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 재활용하고 매립지로 가는 것을 줄인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투입 대비 산출을 많이 늘리려면 재활용, 재사용을 많이 해야 되고 외부에서 자원을 적게 사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그 중에서 에너지가 포함돼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는 묶어서 말하지만 요거가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말을 안 하죠.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러면서 수소가 재생에너지야?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세요. 수소는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원래는 학부는 사학을 나왔어요. 문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별로 하지 못하지만. 자, 수소가 1번, 수소가 이제 핵융합을 해가지고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태양이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어떤 자원이 제일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철망에서 다니는 사람은 26번 철 F1을 말하겠죠. 근데 다른 데에서 볼 때는 뭐 배터리 만드는 데는 뭐 니켈도 필요할 거고 뭐 알루미늄도 들어가야 되니까 야 이게 뭐가 필요하지?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얼마 전에 LC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잖아요. LC에 수업을 받으실 때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 혹시나 생각나세요? 수많은 요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빼고 92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요 100개 중에서 118개 중에서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통일을 했어요. 야 SB 가지고 하자. 왜 SB야? SB가 안티몬입니다. 안티몬이 반도체 만드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소는 얼마나 더 값어치가 있는지 자원 면에서 또 다른 것은 10배 값어치가 있는지 아니면 반 몇 개 값어치가 없는지 그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NC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준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뭐 여러 가지 복사이기 때문에 지구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원래 자연적으로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밤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없으면 마이너스 18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 대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15도에서 18도 마이너스 18도가 아니라 33도의 덕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온실가스가 너무 많으면은 밖으로 나가는 배출의 에너지가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더워진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지금까지 수업하시면서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1850년대, 1880년대가 산업혁명이 제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도보다 몇 도를 높이면 안 된다고 서로 합의한 게 있죠. 되게 몇 도 이상 높이지 말자. 1.5도, 1.5도하고 2도, 1.5도하고 2도. 그렇죠. 2.5도도 맞고 2도 맞습니다. IPCC가 1.5도, 저기 파리 협약이 2도인데 꽤 노력을 해서 1.5도까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됐으면 벌써 1.5도를 넘었다. 1.49도가 뭐 이렇게 작년도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겠네. ESG 뭐해 이미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말씀.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가 이렇게 CO2가 지구 온도를 올린다는 거 다 들고 있었을 겁니다. 현재 꽤 오래 조금 됐습니다. 벌써 1.1도가 올랐다. 자, 이것도 퀴즈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노래가 1982년도에 만들어진 다음에 2012년도 원래 중간에 조금씩 바뀌었어요. 대폭적으로 바뀐 것이 2012년도입니다. 노래 가사 바뀐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수량. 감수량도 맞고 또 평균 기온. 평균 기온. 평균 기온이죠. 평균 기온. 또 오징어 꿀떡에 바뀌었어요? 오징어가 적게 잡힌다. 그러면 지리산 떨이. 자 그럼 어느 걸 드려야 돼요? 하나 나왔는데 오징어 꿀떡이도 뭐 빠질 걸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가져가야 또 뭐예요, 그죠? 자 그럼 저기 오징어 요즘에 오징어가 잡힌다고 좀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안 잡히나요? 네. 하겠습니다. 독도. 자, 평균 기온 12도, 13도 올라가고 강수량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30년 사이에 벌써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평균 기온이 독도 주변이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만큼 1도라는 것이 30년 동안에 올라간 거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수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는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보통 말합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밤에하고 새벽하고 온도 차이가 꽤 나지만 그건 아니고 30년 평균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거는 CO2에 대한 농도는 한국에서는 안면도에서 아마 측정하는 걸로 알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측정합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온실가스가 이렇게 6가지를 지금 알고 계시죠. 온실가스 6가지. 그리고 최근에 새로 추가된 것이 NF3라고 산불화질소인데 아직은 산불화질소는 우리 한국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6가지만 쭉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하나 집어넣으면 배출량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NF3 산불화질소를 넣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실가스는 6가지인데 7가지를 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네. 우리도 배출거를 이제 앞으로 개정하면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아산화질소라고 죄송합니다. 이 이산화질소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산화질소, 이산화질소는 다르잖아요. 여기도 아는 세컨드라는 뜻이 두 번째. 이 이산화 산소가 2개 있는 것보다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아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아산화질소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뭔지 기억나시는 혹시나.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린 치과가 가지고 마취하잖아요. 마취할 때도 이 아산화질소 씁니다. 근데 따끔하면서 여기 멍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서 이제 저는 치과에 가서 이제 가끔 하는데요. 제가 왜 치과치수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거든요. 저도 지금은 긁지만 하나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라고. 임플란트 하라고 해서 이거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치과치수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의사들이 여기도 뭐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열심히 치과치수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치과치수를 일반 치수를 양치하는 것보다 치과치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치과치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어쨌든 여기 가서 마취할 때 따끔할 때 아산화질소를 씁니다. 지금은 좀 그래서 이제 치과 가가지고 지금 그 마취제 뭐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복잡해요. 아산화질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피집 가면은 커피에서 저 거품 나게 하잖아요. 필팅. 저것도 아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큰 그 커피를 많이 파는 뭐 이런 그 뭐 그런 커피숍에서는 요 조그만 카트리지 쓰는 게 아니라 큰 통으로 하고 쓰게 하고 그래도 이제 별로 안 팔리는 데는 조그만 카트리지를 저렇게 아산화질소 써가지고 커피 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 보시면 310이라고 써 있잖아요. 310. 네.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죠.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할 때 아산화질소는 310배 정도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화질소가 1개 나오고 이산화질소가 10개 나왔다. 그러면 전체 온실가스의 양을 얼마로 계산하냐? 아산화질소 1개 나온 거 310, 이산화탄소 10개 나온 거 10, 그래서 합쳐서 320을 카운트합니다. 그게 LCA에서 평가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왜 이런 수치는 누가 마음대로 준 거야? 이건 다 박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LCA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고 잠재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저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근데 내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추적할 수 있으면 잠시 후에 저쪽 나무가 흡수해서 가면은 그거는 온실가스 기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얕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100년 동안 지구에 있느냐, 300년 있느냐, 500년 있느냐에 따라서 500년 있으면 더 지구온난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정이 1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가중치를 매긴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년 가지고 할까요? 그럼 수치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평가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자원하고 지구온난화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온실가스 뭐 어디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도 동물이 이제 트림을 한다든지 방귀뀌면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소 가축수에 따라서 그 메탄가스가 풍기니까 메탄가스를 내니까 가축수 가지고 몇 년생 소, 돼지 가지고 카운트해가지고 탄소세에 물리는 게 그런 나라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온실가스 어디서 나오냐? 제품을 만들 때 개인이나 회사, 조직 운영을 할 때 건물을 짓고 농산물을 유통할 때 이렇게 등등등 나온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등에서 그 스웨덴의 말메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웨덴 말메가 옛날에 코쿰스라고 조선수가 있었죠. 여기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배를 만들어냈는데 2003년도에 한국 현대중공업이 1달러를 가지고 다 한국으로 가져와 설치했죠. 그래서 그 당시 말메에서 살던 그 수많은 이 월급쟁이들이 말메의 눈물이라고 해서 노래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자리겠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IT 도시를 탈바꿈해가지고 큰 건물 같은 데는 위층에서 바나나 먹은 걸 이렇게 툭 하면 다 내려와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이제 발효시켜서 그 가스로 이제 메탄가스를 해가지고 건물 다 연료를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는 거죠. 한쪽으로 영원히 그 계속 그 나쁜 곳으로 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눈물도 있고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이 얼마냐? 약 7억 톤이다. 7억 톤은 이제 흡수하고 격리시키는 거 빼고 총 배출량, 순 배출량은 그 중에서 좀 뭔가 해서 빼고 뭐 음료수에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빼면 이제 6억 8,640만 톤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억 톤 중에서 간단한 면에서 7억 톤 중에서 10분의 1, 7천만 톤을 포함대출 하나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포철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자,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분이세요? 송해. 송해죠.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김신영인가 여기 네. 이분이 이제 39년 동안 이게 39년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39년? 40년 더 됐죠. 송해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전국 노래자랑 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은 이번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모르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겠죠. 요즘 요 남자 김선영하고 지금은 남희석 하죠. 근데 제가 잘못했나요? 하여튼 그래도 남편입니다. 남편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남희석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탄소 중립에 대한 캐릭터를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중립의 캐릭터, 탄소의 캐릭터와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대표가 누구냐? 송해처럼 온실가스의 수많은 여러 가지 6가지. 근데 온실가스가 6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측정하기가 가장 쉽고 그래도 웬만큼 관리되는 것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NF3, 저기 산불화질소입니다. 나머지는 있기는 있는데 그까지는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탄소 중립을 말할 때 탄소 중립의 캐릭터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왜? 캐릭터라는 게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인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자원에서는 안티모니를 쓴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는 CF2가 있습니다. 오존층은 CFC11, 이산화황 또는 수소 플러스 이온, PO4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야 할 때는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CO2만 나오는 게 메탄도 나오고 아산화질소도 나오고 육불항도 나오고 과불화탄소, 수불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중치 매겨서 하더라도 다 이산화탄소를 등가화시켜서 환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 걸 계산하는 문제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월칙이 이 기준이 이렇게 서 있다. 그걸 뭐냐? 캐릭터가 특성이니까 어떤 인물이니까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LCA 할 때는 특성화 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특성화 인자는 뭐야? 그러면 CO2. 부영향화 특성화 인자는 뭐야? PO4.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에 대해 LCA 평가한다. 유럽에다 뭐 수출할 때 제품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탄소 성적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를 수출할 때도 다 이거 합니다. 이거 다 해요. 그리고 만들어 물 발자국도 하고 그럴 때 특성화 인자를 가지고 계산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 경영의 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목표관리제하고 배출관리제가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한 회사들 5만 톤 이상 15,000톤, 여기는 12만 톤 많이 배출하는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안산에 와서 작년에 보니까 여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목표관리제에 해당되고 배출관리제에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지금 해당되시는 업체 계세요? 해당 어디신데요? 인터플렉스. 그리고 이제 중 있고요. 그러면 배출금 관리제니까 꽤 많이 배출하시는 그런 회사시네요. 네. 혹시나 또 다른 데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해야 또 안산이 참 사업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오신 우리 선생님 사장님들께서는 우리가 배출률에 대해서 뭐 뻔히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이제 있다 말씀드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필수적으로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고정연수 배출은 보일러를 떼가지고 뭐 한다. 공정 중에서 뭐 배출한다. 이동연수는 우리 회사 차량을 가지고 배출한다. 냉장고 같은데 탄소 배출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스팀을 지역난방공사에서 땡겨서 쓴다. 수급도 이것도 꼭 해야 된다. 나머지 기타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배출량이 이제 어디서 나온다는 걸 구분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고정연수에서 배출되는 것은 이게 수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항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목표를 정해놓고 정부에서 작년 100만 톤 배출했잖아. 올해는 95만 톤 배출해요. 그 다음에는 90만 톤 배출.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내리는 거죠. 배출권 관리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다가 연습 게임을 하다가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떼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배출되는 양이 메이저하냐 마이너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안산에는 두 회사에 해당되시는 분이 지금 계시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답을 제가 다 다뤄놨어요. 답을 다 다뤄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석탄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석탄 발전이 석탄을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예, 중국산 석탄도 있고 호주산 석탄도 있고 뭐 다른 석탄도 있죠. 그럼 석탄의 발열량, 열을 내는 발열량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죠. 그러면 큰 회사들은 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 배출가스를 정하죠. 그래가지고 그 개별 회사들의 배출가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국가에서 정해준 석탄 1톤 떼면은 얼마의 CO2가 나오는 걸로 정해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계산해 내면 됩니다. 뭐 20톤 떼다. 그러면 되는데 국가의 배출가스가 없다. 그럼 국제적으로 정해진 걸 해요. 근데 우리 국가 것을 정하면 좀 더 우리가 수치가 낮으면 우리 것으로 이 국가 거는 전 세계 아니 국가 평균을 한 것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 거를 해보니까 유리하네. 그럼 이걸 계산해서 우리 거를 유지하죠. 대신 배출가스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배출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검증기관에 가가지고 이 배출가스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그걸 확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습 문제 빼겠습니다. 목표 관리제, 배출 관리제. 그러면 하여튼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왜 환경 탄소 중립이라고 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ESG 중에서 S하고 G도 조금 말씀드리잖아요. ESG 중에서 거의 말하는 것이 한 70~80%가 다 이 문제죠. 이 얘기입니다. S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 G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하면 물론 E도 그렇지만 환경도 열심히 하면은 쫓아갈 것이 S하고 G는 열심히 체크하면 돼요. 근데 이 E는 조금 약간 공학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수많은 이 국제 글로벌 표준이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부가 중심이 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 한국의 업체들이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이 됐다고 정부가 오케이 해줬는데 이 회사의 배출량이 국제적으로 호환성이 있느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느냐 하는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또 외국 사람들한테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검증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와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일단은 1차는 통과했습니다. 그런 것을 3년마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회사에서 배출한 양이 싱가포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하고 탄소 성적은 우리가 LCA 아까 수업하신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전부 다 LCA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이 서비스 프로덕트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CO2 배출이 얼마나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수출할 때 우리 회사의 제품의 그 배출량이 전 과정에 걸쳐서 얼마라는 거, 요거는 이제 무역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맞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토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2개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부생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이 토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의 또 계산하는 방법이 아직은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고 있어요. 다 국제 기준 가지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탄소 성적 이렇게 나오죠. 이런 수치는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시죠. 6.34 곱하기 10의 0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1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거죠. 탄소 성적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뭐 철강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배출량 산정조차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뭐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답을 다 드렸거든요. 여기 66번 슬라이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 참고를 보시고, 근데 문제를 하나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을 이렇게 붙였어요. 안산에 K전자가 있다. 전자 있는 그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역난방 공사에서 갖다 쓰는 온수 같은 거, 그것을 우리가 태양력 지배판에서 설치한 그 에너지로 우리 회사의 에너지를 다 쓰겠다. 그러면 얼마만한 에너지를 얻을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에서 열강화 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온수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열강화 발전소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청정연료, LNG를 뭘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양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태양열 지배판을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쓰니까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가상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평균 일사량 제곱미터당 하루에 4,000kcal. 이 면적이 다 따져보니까 10,000제곱미터. 지별 효율, 태양에서 오는 열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60%. 가동일은 1년 365일 중에서 이 지역에서 날씨도 흐리고 기운 날도 있고 어쩌니 빼니까 300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사량 이런 경우는 기상청 같은 데이터 자료를 좀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강 발전소의 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 배수가 테라주를 만드는데 56.1 CO2가 나오더라. 1칼로리는 4.2 줄 이런 단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곱하기 하면 돼요. 근데 곱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열판 설치, 왜 설치하느냐? 열강 발전소에 가져오는 뜨거운 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옥상에 있는 그 판으로 온수를 만들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 열강 발전소가 배출하는데 우리는 뜨거운 물을 이걸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면 얼마만한 온실가스를 우리가 배출 안 하고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 설치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 몇 년 또 이게 가동이 되는지 저기 판 또 얼마나 몇 년 동안 쓰고 버려야 되는지 또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에 이 설치비를 얼마나 뺄는지 이것도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는 순수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일사량 하루에 이렇게 나온다. 제곱미터당 하루에 4,000kcal. 지별 효율을 다 땡기는 게 아니라 60%. 가동일은 1년 중에서 300일.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적게 썼는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면적 1칼로리를 줄로 에너지로 환산해서 쫙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곱미터 이렇게 칼로리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나오죠.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얼마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56 열강화 발전소의 배출 개수를 아까 설명드렸지만 열강화 발전소에서 요 1테라줄의 그 열량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면은 CO2가 56.1톤을 배출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는 전체 나오는 칼로리를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몇 톤을 줄일 수 있는지 대충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1392 테라줄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전체적인 양을 따져서 이것이 몇 년 사이에 설치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PDF로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드리더라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네이버 제 주소를 꼭 적어놓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 여기다 주고 갑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조금씩 하려고 해요. 유튜브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이 오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줍니다. 왜? 그걸 숨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갖다 쓰면 또 다른 사람 강의도 써먹는 사람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다 쓰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입니다. 그래서 CO2가 이렇게 나온다. 질소산화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워밍이 얼마나 나오는 거지. 이게 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중치 부여한 순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탄소 중립. 우리 제목이 이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뭐냐 이렇게 우리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된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 이게 알뜻 같은 데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 1차 국가 기본계획 2023년도 작년도에 나온 그 자료를 보아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명쾌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더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8년도에 이만큼 6억 8,630만 톤입니다. 6억 8,018만 6억 8,630만 톤. 우리 한국에서 배출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줄여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18년도가 아닌 연도를 하려고 했는데 28년도가 배출량이 많았어요. 배출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줄인다는데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의 순배출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라든지 이런 거 빼고 총 배출량을 7억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볼 때 자, 나무를 심어서 CO2를 흡수한다. 이건 흡수죠, 흡수. CO2를 포집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어딘가다 저장한다. 활용한다는 건 화학적인 변화를 시켜서 종이 도포제를 쓴다든지 탄산음료에 넣어가지고 콜라에 또는 암바사라든지 우유 이런 음료에 들어가잖아요. 탄산음료. 그러니까 그런 탄산음료 들어갈 때는 그 식품 공전에 보면은 너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99.95%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 0.05%는 다른 거 들어가도 괜찮아. 왜?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0.05%만 만들어내더라도 불순물을 걸러내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에서 갖다 쓴 그 이산화탄소는 금방 음료수에다 못 집어넣죠. 불순물이 많으니까 깨끗하게 필터해가지고 순수한 어느 정도 농도가 된 것만 이렇게 음료수에다 씁니다. 땅속에도 저장하고 또 파이프로 운송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갖다 이렇게 저장도 하고 포집도 하고 그래서 그리 보셨을 테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CO2가 0.036%가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질소, 산소, 질소하고 산소 합치면 99%인데 그 다음에 아르곤이 99%가 질소하고 산소인데 나머지 0.9% 나머지는 1%니까 나머지 1% 중에서 0.9%가 아르곤이에요. 그러면 99.9%가 세 가지 물질인데 나머지 중에서 0.036%니까 이산화탄소가 이틀에 있죠. 지금 우리가 다 내품이니까 그 0.036%의 이산화탄소를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만 골라냅니다. 계속 엄청난 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캐나다에서는 해요. 왜?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양에 대해서 배출할 때, 좀 얘기를 할 때 탄소 중립은 뭐냐?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CCUS, 캡처, 활용, 저장. 활용은 이렇게 쓰는 거고 있고 땅속에 저장하는 거 있고 그런 걸 다 합치고 그러니까 흡수하는 거 전체 총 배출량에서 나무 흡수하는 거 빼고 또 여기서 또 이 CCU 할 때 CU 할 때 이것도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배출되는 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요 탄소 포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념 정의가 어렵죠. 왜?
아니 일단은 배출했는데 배출했으면 배출한 거잖아. 뭘 가지고 뭘 어떻게 뭐 갖다가 가둔다, 왔다가 막 숨긴다, 저거 집어넣는다. 그거를 가지고 배출을 안 했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면 넌센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기 중에 CO2가 없도록 만든다. 물론 이제 메탄도 있고 다른 거 있지만 CO2가 80%를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탄산음료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기후 회복력이라는 것은 아마 정규 교수님과에서 IFRS 회계 그 법인에서 만드는 회계 재단에서 만드는 S1S2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 건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시나리오를 쓰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썼으면 한국은행 밑에 있는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은 한국은행 쓴 걸 가지고 그 방법을 쓰면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이제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해라. 근데 시나리오 분석을 뭐 2024년, 2025년, 2026년 그거를 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매출을 갈지 잘 모르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 이제 S1, S2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파워풀한, 그래서 ESG 공식 기준에서 가장 센 거, 당연히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할 때 볼 것, 그것이 S1, S2죠. 그런 지난번에 아마 공부를 수업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박정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스비 미국의 그 업종별 산업별 기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중요한点입니다. S1은 지속 가능이라는 ESG의 기본 내용의 총칙을 규정한 거고요. 그 중에서 S2는 환경, 기후변화, S3는 뭐가 될 건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생물 종 다양성, 생물의 어떤 다양성이 그것이 이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회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 가지 기준을 좀 활용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좀 끝나갑니다. 뭐 아까 25분에 끝나라고 했는데요. 보여달라는 세상의 출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여주면 내가 좀 간섭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믿기가 좀 어려워. 얘기해달라. 얘기도 잘 안 해줘. 보여달라. 보여주니까 이건 잘됐네 잘못됐네 계속 관여를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ESG 문제를 앞으로 지금 ESG가 약간 주춤해 있는 상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SG 워싱이 아닌가. 네, ESG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싱이라는 말 다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검증을 꼭 받아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겠죠. ESG 보고서에는 보고 기준도 있고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회계법인이 아닌 걸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고 나서 하면은 검증하는 사람이 이거는 합리적 부정이야 제한적 부정이야 합니다. 합리적 부정이라면 다 보여야 되는 거죠. 제한적 부정이라면 그 중에서 한 10일 정도 심사할 것을 한 이틀만 하고 나는 당신의 데이터를 한 20% 본 거니까 보고서에 쓰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합리적 부정을 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검증을 할 때의 보증 수준에 따라서는 그 소비자들이든 투자자들이든 다른 그 이해관계자가 요 ESG 나온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달라, 관여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참 피곤한 일이죠. 회사에서. 자,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에서 ESG는 주주자본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과연 한국은 어떨까?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법원의 판결이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 회사에서 이사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떤 회사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0억을 학교하다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니까 주주가 왜 그걸 거기다 기부해? 연구개 바람에 다른 거 해야지. 그래서 이사의 배임 행위를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몇 번 거쳐가지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그거 이사들은 그때 회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서 반대한 사람은 빼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찬성한 사람 N분의 1로 물어내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돈이 좀 남았다는데 좀 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사회 이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할 말을 해야 돼요. 저희도 아는 분이 어떤 회사 가서 사회 이사 하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동조했으니까 10억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5명이라면 2억씩 물어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는 자본주의가 어떤 면에서 두 가지가 다 있다. 그것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회의록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사회 총회 누가 무슨 말하고 무슨 말하고 몸에 드는 게 좋지만 저희들 이렇게 회사 가서 검증기관이라든지 회사에서 하고 보면은 아니 이 공평성위원회 회의에 누가 참석해서 그러면 그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는데 작년 사인은 올해 사인하고 다른 100% 항상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제발 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잘 안 찍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거수기식으로 필요한 거 다 통과시키는데 활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ESG는 잠깐 앞따라 가는 것인가. 이거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ESG와 관련해 할 일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비즈니스 전략, 정보 공시를 할 때 과연 지금 다미넌트한 ESG 기준이 무엇인가? KESG 가이드라인 가지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회사 업무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ESG를 각자 보면은 유머 먼저 하겠습니다. 유머. 학생이 26명 있었어요. A라는 학생, B, C, D에서 Z까지가 26명이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26명 니네 여기서 잘 지내냐? 그러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손들고 누가 손들냐면 E라는 학생이 손들고 아니 우리 E하고 S하고 G는 요새 사이좋게 아주 잘 다닙니다. 잘 다니는데 G라는 지금 저 자식이 말이죠. 자꾸 E하고 S, E하고 내 옆에 있는 S한테 자꾸 얘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기분 나쁘겠어.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G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E 하지마, S 하지마, 이것이 이제 G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S는 또 할 일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에서는 자원제라, 지구온난화 그런 거 있고 S 때문에 착한 걸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ESG 하면서 상당 부분은 착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S가 필요합니다. 갑질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아마 그런 내용이 그 S를 좀 매력적으로 풍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연천에 가니까 지금 결혼하고 나면 1억씩 주는 했어도 방송이 좀 나왔잖아요.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앞으로 주 4일이 조만간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임과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때는 주 4일로 갈 겁니다. 물론 좀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인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S 문제가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이것도 다 나중에 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가 최고로 2023년도가 올드가 최고로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미 1.5도는 물건을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인데요. 탄소 포집하고 그 탄소 그 저장하는 그 배를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도 뛰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과 관련된 이 온실가스 문제, 그 기후변화 문제는 그 기술적인 문제로 충분히 아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이 데이터를 보고 영국에서 나온 걸 보면 2027년도에는 아마 이제 거의 이제 목표 하는 기도 1.5도는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2030년, 2050년까지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노력을 굉장히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렇게 또 우리 한국이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말씀드리고 좀 긍정적이다. 너무 이제 우울한 기분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ESG를 하는 왜 ESG 해가지고 탄소 중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기분이 좀 꺾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